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 회귀분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회귀분석은 X와 Y 간의 관계식을 얻는 거. 이게 아주 간단한 회귀분석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부터 시작을 했죠. 즉 Y가 서로 다른 값을 갖는데 X로서 Y를 설명해 보자 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베타 1이라는 x의 계수,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이 경우 직선이니까 이제 기울기죠. 베타 1을 얻는 방법, 최소 제곱법, 그리고 베타 1 햇이 얻어졌을 때, 베타 1의 추정치가 얻어졌을 때 이 추정치를 자료로서 물론 얻었죠. 이것을 써도 되는지, 그런 것을 가설 검증하는 이야기, 또 Y 햇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귀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결정계수, 결정계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얻어지는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릴 거고요. 회귀 분석에서 잔차 분석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무시하지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잔차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잔차 분석을 해서 이상할 경우에 내가 만들어 놨던 모형,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든 단순이 아니라 다중, 설명문서 여러 개를 넣었을 경우가 다중인데 설명문서 여러 개를 써서 만들어 놓은 이 회귀 모형이 기본적으로 쓰면은 안 된다. 그 모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잔차 분석에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정계수, determination coefficient인데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분산 분석표가 얻어집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yi 마이너스 y 바. 이게 뭡니까? 편차죠? 그렇죠? 편차. 각 값에서 그 값들이 평균 뺀 거. 이게 편차야. 이걸 제곱해서 합한 것들이 여지껏 우리는 총 제곱합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제곱합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yi 마이너스 yi 햇 더하기 yi 햇 빼기 y 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부분을 나눠서 yi 햇을 빼고 더했으니까 이퀄리티는 등호는 항상 성립하죠. 그럼 요걸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잔차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걸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의 제곱, 잔차의 제곱 더하기 이 뒷부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엇갈려 곱해진 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합해. 그러면 이게 총 제곱합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요거 방금 잔차 그랬죠? 잔차 제곱합이 되는 거고, 요거를 회귀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귀 제곱합, Sum of Squares for Regression이에요. SSR이라는 추격어, 부호로 이걸 부릅니다. 그래서 전에 왜 잔차 제곱합을 Sum of Squares for Residual이기 때문에 SSR이라고 하지 않고 잔차 제곱합을 SSE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Sum of Square 에라 SSE. 그 SSE라고 붙이는 이유가 SSR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제 생각인데요. 중복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므로 여기에다가 또 리지듀얼 대신에 에러라는 용어를 써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SST입니다. SST는 SSE 더하기 SSR의 합으로 표현된다,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유도는 SST의 자유도 n-1. 요거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 n-2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뭐야? 제곱해서 합한 게 n개. 그런데 여기에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정된 파라미터의 개수 2개만큼 자유도가 빠진다. 그리고 이거는 1. 합이 n-1이므로 그냥 1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기에 그 설명변수의 수입니다. 설명변수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 x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개수 1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곱합, SS 총제곱합, 잔차 제곱합,
회귀제곱합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회귀제곱합이 무언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것들과 자유도의 관계를 가지고 분산 분석표가 항상 얻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요인,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형에는 X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H0, 베타 1이 0이다 아니다를 가설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는 H0 모형이 성립한다. 똑같은 이야기야. 이 모형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괜찮으냐 괜찮지 않냐 아느냐 하는 것을 가설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여기 F 밸류가. 그래서 여지껏 분산 분석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제곱합이 이제 SSR하고 SSE로 나누어지고 그 합이 SST. 자유도 여기 다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평균 제곱합은 뭐예요? 자유도로 나눈 거.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것들이 평균 제곱합이고 SSE가 잔차 제곱합 평균 잔차 제곱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검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가설 검증하고자 하는 그 부분 SSR이 이 분자에 들어가서 F 값이 적혀 나오고 여기 이제 P 밸류가 그에 맞는 P 밸류가 적혀져 나오는 되는 거죠. 요 F 값은 뭐예요? 자유도 1과 n-2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 F 분포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유의 확률이 여기 계산된 값에 따른 유의 확률, 꼬리 부분의 면적이죠. 꼬리 부분의 면적이 여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 찍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결정계수 아직 설명하기 전인데 이 제곱합의 관계에서부터 이제 결정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계수라는 것은 X와 Y를 나타내는데 X로서 Y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는 기울기이고, 얼마만큼 X가 얼마만큼 Y를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계수입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는 간단히 표현을 하면 Y의 변동, 이게 총제곱합이에요. 중에 회귀제곱합의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XI에서 요게 YI야. 그렇죠? 점, 얻어진 점. YI. 네. YI에서 직선성의 값이 YI 해시예요. 그렇죠? 네. YI 해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일 때, X가 XI일 때의 직선상의 값이라고. 요것이라고. YI 해. 요 값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 뭡니까? 용어로 잔차. 그죠? 또, 다음 부분. YI의 햇에서 Y바. Y바는 뭡니까? Y들의 평균이야. Y들,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의 Y 값의 평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죠. 그래서 YI 햇 빼기 Y바라는 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는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이해됐습니까? 기울기라는 건 뭐예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YI 빼기 Y 햇, 미안합니다. YI 햇 빼기 Y 바를 요것들을 제곱해서 합한 회귀제곱합이 이 직선, 회귀직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X에 의해 Y가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X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돼요? X에 의해서 Y가 설명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기울기로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제곱해서 합한 것을 회귀제곱합이라고 부르고, 요 회귀제곱합이라는 것은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변동이야. 잔차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SST는 SSE 더하기 SSR로 나누어졌었죠. 총변동, 총변동이라고도 부릅니다. 회귀 분석에서 또 특별히 그렇게 불러요.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 요것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 더하기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요것들 제곱해서 합한 거, 회귀제곱합,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란 총변동 중에, 총변동은 뭐야? SST야. 요거는 SSE, 요거는 SSR, 뭐 위에 쓰여져 있네요. 총변동 중에서 X에 의해 Y가 설명되는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므로 Y가 설명 변수로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몇 퍼센트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R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정계수 R제곱은 0과 1 사이의 값이죠. 뭐 1이라는 거는 점들이 전부 여기에 놓였을 때, 직선상에서 일직선에 있는 데이터로 얻어졌을 때 100% 설명하는 거죠. Y 이렇게 되면 Y 값들이 다른 거를 100% 이건 R 스퀘어가 1.0이에요. X 값들이 Y를 100% 설명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결정계수이고, 결정계수는 회귀분석에서 무척 중요한 용어이자 개념이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값이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 그래프를 통해서 회귀제곱합이 어떤 것들의 제곱합이 회귀제곱합이고, 그 어떤 것들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여기 점 하나만 이렇게 집었는데요. 설명하기 쉽고 편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찍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점에서 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 점을 찍은 거고요. 이 점을 하나를 집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좀 어렵지 않나요? 예?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해 계속. 앞에 그 광고료와 매출액의 이해인데요. 간단한 이해. 11, 21, 32, 42, 54 이렇게 5개 점을 가지고 회계선을 구해보니까 이거다. 우리 설명했죠. 계산하는 뭐 과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돌려서 얻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출력물입니다. R스퀘어 값이 0.817이야. R스퀘어는 뭐라고요? SST분의 SSR이라고 그랬어요. Y의 전체 변동.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요거 두 개 합한 게 총변동이에요. 6.0이죠. 6.0. 요거 두 개 합한 거. 요것이 SSR. 요것이 SSE입니다. 요 값이. 그래서 6.0분의 4.9. 한 값이 0.817. 그래서 결정계수 값을 여기다가 찍어주고요. 여기 뭐 다른 것들은 지금 보시지 마시죠. 보지 마시고 우선 출력 결과에 코에피션트의 추정치들이 나옵니다. 인터셉 절편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0.1. 우리 전에 계산한 것도 마이너스 0.1이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기울기 0.7, 0.7x 이것들을 보는 거고요. 인터셉 그러니까 y축을 지나는 값 그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그랬고요. 요거 계수 0.7에 대한 가설 검정 뭡니까? 베타1이 0이냐 아니냐에 대한 가설 검정의 t 값이 3.656 나왔고 p 밸류가 양측 검정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p 밸류는 0.035. 그래서 굳이 0.059
기준을 한다면 아무튼 좌우간 작으니까 H제로 기각. H제로 기각이라는 얘기는 계산된 0.7을 써도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95%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놓은 건데요. 신뢰 구간, 신뢰 하한, 요건 신뢰 상한이 되는 값이죠. 이런 것도 그냥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은 뭐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빨간 마크 해놓은 것만 일단 보시죠. 예? 여기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의 특징은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게 분산 분석 표인데 분산 분석 표에서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이 모형이 적당하냐? 다시 말해서 H0 앞에 지에서 설명을 했는데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타1이 0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예? 베타1이 0이면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가설 검증하는 게 이제 이 분산 분석 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랬는데 단순 선형 회계 모형, 즉 설명 변수가 한 개만 있을 때 이거나 이 결과나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f 값은 t 값의 제곱이야. 언제? 설명 변수가 한 개 있을 때. 그거는 좀 설명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토를 달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가설 검증하는 거나 여기 똑같은 거를 가설 검증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 경우에서 즉 설명 변수가 한 개짜리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여기 t제곱이 f 값이 된다. 여기 p-밸류 얼마 나왔을까요? 0.035 나왔죠? 여기 0.035 나왔어. 예? 뒤에 값은 물론 똑같습니다. 여기는 소수점마다 3자리까지 넣고 여기는 소수점마다 6자리까지 나왔을 뿐이지 똑같은 이게 그래서 똑같은 값이 되는 거야. 일치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볼 필요가 없죠. 분산 분석표를 이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제 다중 회귀 분석, 설명 분석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거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때 가서 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차 분석. 잔차 분석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시간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잔차 분석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잔차 분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순 선형 회귀 모형. 이렇죠?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1 xi 더하기 입실론 i. 가정이 오차항이 입실론 i가 평균이익이고 일정한 분산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한다라고 가정을 했어. 가정을 하고 회계 분석을 했는데 만약에 이 가정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예? 사실은 좀 막막해요. 막막한데 일단 이 가정이 성립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잔차 분석이거든요. 잔차들을 분석한다. 분산 분석 모형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했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는 설명을 아마 드리기 어려울 테지만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X와 Y의 관계식을 1차식으로 둔 게 이 모형인데 오차에 대한 가정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면 이 가정이 맞지 않는다면 X와 Y의 1차식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회귀 분석 결과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므로 오차에 대한 가정의 타당성 여부, 이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잔차 분석이다. 예? 예. 잔차 합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오차에 대한 정규 분포를 하는지 또 일정한 분산값, 시그마 제곱 등분산을 검토하게 되는데 잔차 분포가 첫째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정규 확률지라는 거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규 확률치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정규 확률치인데 45도 선입니다. 45도. 네. 45도. 이게 45도 선인데 45도 선에서 얼만큼 데이터가 이건 직접 찍힌 자료고요. 데이터 값들이 값들이 이 저기 저 잔차 값들이 이렇게 찍혔는데 잔차 값들이 얼마나 많이 멀리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잔차들이 정규 분포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하게 되면 일직선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일직선의 형태 45도 선의 자료들이 가까울수록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자료라고 그냥 애매하게 표현을 했네요. 어떤 자료들이 정규 확률치이며 기준선 위에 거의 모든 자료가 글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깝게 있으므로 이 자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굉장히 뭐예요? 주관적이죠. 그렇죠? 객관적이지 못해.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객관적 방법은 뭐가 있겠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샤피로 윅스 검정을 사용하게 된다. 샤피로 윅스 검정을 해서 이 자료가 이 잔차들이 정규 분포한다 하지 않는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샤피로 윅스 검정은 소개를 안 했고요. 어떻게 하느냐, 샤피로 윅스 검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결과만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은 W로 표시되고요. 가설은 자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입력된 자료, 대상이 되는 정규 분포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 자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H0이고 H1은 당연히 따르지 않는다. P 값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부분 이제 크다였는데 이 경우에는 P 값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P 값이 커야만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P 값이 커야 H0를 기각하지 못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샤피로 윅스 출력 결과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등분산에 대한 가정. 이건 조금 아까까지는 이제 정규 분포를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였고, 등분산에 대한 가정은 잔차 도표를 맞느냐 틀리느냐, 등분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시그마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i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차 도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잔차가 이렇게 임의로 어떤 밴드 안에서 임의로 찍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등분산 가정, 시그마 제곱이라고 가정한 게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져, 넓어져, 분포가 넓어져. 그러면 이거는 등분산 계정이 깨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고 있어. 그렇죠? 포물선의 형태를 그리고 있어. 이것도 등분산 계정이 깨졌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회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만 가지고는 이 자료를 회귀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다른 적절한 조치, 애매하죠? 이거는 이제 자료의 변환입니다. 자료를 조금 변환시켜요. 변환시키는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 뒤에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단순 선형 회귀 모형 가지고 이 자료들을 회귀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잔차들은 표준화 잔차와 스튜던트화 잔차가 있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표준화 잔차, 스탠다다이즈드 잔차. 여지껏 우리 표준화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여지껏 이야기했었던 게 표준화 아닙니까? 표준화는 뭐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해주는 거,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러는 것이었죠. 자, 스튜던트화 잔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튜던트화 잔차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먼저 표준화 잔차, 단순히 잔차값의 단위를 제거하면서 잔차의 분산이 1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차 빼기 잔차들의 평균은 0이라고 했어요. 그죠? 0. 그리고 잔차들의 표준 편차, 엄밀히 얘기하면 표준 오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시그마 햇, 우리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 해가지고 잔차들 갖고 추정치를 구하는 거 앞에서 했었죠. 예. 그래서 시그마 햇으로 나누어 주는 게 그냥 표준화 잔차야. 여기 시그마 햇입니다. 예, 활자가 좀 안 좋아서. 예. 그런데 이 표준화를 시켜봐도 그냥 잔차와 분포의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표준화를 시켜도. 예. 자, 그 다음에 잔차를 확률 변수로 생각해 보자. 잔차를 EI 빼기 EI는 YI 빼기 YI 햇 이렇게 확률 변수로 표현을 하면 이것도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죠. 요건 스몰 레터가 스몰 레터가 아니라 그냥 잔차. 그냥 잔차. 변수가 아니고. 표현하면 확률 변수인 EI는 분산을 가져. 각각의 점에서 데이터, 자료에서 분산을 갖고 그것에 EI를 표준화시키는 것은 EI 빼기 이거 EI의 평균. EI의 평균은 항상 0이니까 0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스탠다드 에러 오브 EI.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잔차들을 스튜던트 잔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 표준 오차, EI의 표준 오차를 구하는 거는 이 교재의 수준을 벗어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예, 여기서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고요.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표준화 잔차도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스튜던트화 잔차 모두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그 스튜던트화 잔차를 가지고 잔차 도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차 도표는 스튜던트화 잔차로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스튜던트화 잔차 Y축에다가 넣고 설명 변수의 값 X축의 도표를 만들 경우 스튜던트화 잔차 값들이 그 도표에서 스튜던트화 잔차 도표에서 0을 기준으로 대칭이며 X의 값들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고 X가 작은 이쪽은 X가 작은 값이고 이쪽은 큰 값이겠죠. 다르지 않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 스튜던트화 잔차가 있으면 오차에 대한 가정, 등분산 가정이요. 시그마 제곱이 되는 등분산 가정을 만족한다고 본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여기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범위를 벗어나는 스튜던트화 잔차가 있을 경우 그 잔차에 해당하는 관찰치 YI를 이상치라고 부른다. 아웃라이어라고 부른다.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분산 분석에서도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데이터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요?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르고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어떤 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입력할 때 자료를 입력할 때 오타를 내 가지고 이런 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값이 실제로 얻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상치가 얻어진 이유를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특이한 상황에서 얻어진 관찰치라면 또는 오타일 리는 없지만 오타일 수도 있어요. 그 관찰치를 제외한 후 다시
회계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값 하나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것이 없을 경우에 회계 직선은 n개의 점을 고르게 지나는 이런 회계 직선이 얻어지는데, 이런 값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울기가 약간 낮아지겠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밑으로 이 값 때문에 이 기울기를 밑으로 내린다는 소리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후에 회계 분석을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치를 포함했을 경우와 제외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차 분석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회계 분석을 할 때 잔차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적어도 인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 이상 더 깊이 있게 잔차 분석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튜던트화 잔차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지나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요. 스튜던트화 잔차 도표, 스튜던트화 잔차들로 잔차 도표를 만든다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